네, 정치 구구단 오늘은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천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께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먼저 질문 드릴까 싶었는데 말이죠. 조금 화제를 바꿔서 질문 드려도 같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일단 다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경남지사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홍준표 대표가 직접 자신이 지사를 역임했던 경남지사에 자신보다 앞서서 경남지사를 했던 김태호 전 의원을 또 공천을 했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경수, 김태호 두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이다. 이런 의미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가까이 되는 시기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에도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안정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그런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두고 우리 김경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고,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누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에 기반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그런 비전과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선거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아니라 특검 더한 것도 당당하게 받겠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지방선거에 우리 당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굴복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거꾸로 누가 되는 거다.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두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저도 한때 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 경남이 이런 위기가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저는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권력을 견제하는 거지만 또 실제 우리도 평가받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 김경수 의원과 김태호 전 의원 상당히 진솔하게 질문에 답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셨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긍정을 했고 김태호 전 의원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상은 뭐 빅매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를까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100% 김태호 후보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나는 예를 들어서 지지를 받고 나왔다라는 것이 엄청난 여권의 프리미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김태호 후보는 무조건 차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치에 예속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로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김두관 당시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남의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정권 교체와 이어서 경남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중앙과의 연계성, 특히요 가장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드루킹 이런 문제보다도 경남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경제 이슈가 오히려 민생 이슈가 경남 선거에서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과거에 이정현 당시 그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곡성에 나가서 예산 폭탄을 하겠다 해서 엄청난 지지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낙후된 경남의 경제를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이 김경수 후보의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단할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니까 이제 김태호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결국은 인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예, 두 번째 들은 이야기는 각각의 두 후보가 약점으로 지목되는 부분들. 김경수 의원에게는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의원은 정치 공세라, 부당한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일축을 했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고요. 김태호 전 의원에게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공동 책임론이라고 할까요? 동반 책임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출마 안 하려고 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그 책임론 때문에 지난 20대 총선 때 불출마했던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자기도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근데 이 지방선거라고 합니다만 중앙선거의 정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거라는 게 뭐 정당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또 지방의 주요 이슈 이런 게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만 어떤 면에서 볼 때 지방선거도 커다란 틀에서의 어떤 정치 프레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선거 구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아까 저기 처음에 했던 그 문재인 대 홍준표 대리전 이 부분은 김태호 후보로서 굉장히 아픈 질문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 김태호 후보가 홍준표 대표의 그 좀 수위 높은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점이 이번 경남지사 선거를 어떠한 지역보다도 관심이 가는 지역을 만든 것 같아요. 대체로 뭐 경남 지역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 홍준표 대리전 이 아니기를 바라는 게 이제 김태호 후보의 입장이고 예. 김경수 의원은 전혀 반대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명박 박근혜 책임론인데 드루킹 의혹 책임론인데 김경수 의원의 그 드루킹 의혹 관련된 거는 의외로 아주 그 특검에 대해서 중앙정치에서 계속 이제 사실 양비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에게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모르죠. 또 이게 선거에 완전히 접어들었을 때 이 드루킹 의혹이 어떻게 또 변수를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김경수 후보에게 커다랗게 결정적인 어떤 불리한 요소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드루킹 사건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뭐 여론조사 뭐 결과를 여러분께 인용해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선거가 한 달이 좀 더 넘게 남은 상황이고요. 뭐 언론사에서 알아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여론이라는 게 또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선거에 임박할수록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말이죠.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은 과연 뭐가 될까요? 선거는 결국은 심판의 기능을 갖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와 총선은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핵심인 거고요. 대통령 선거는 보통 미래를 보고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적 투표가 대선에서 한다면은 지방선거나 총선은 회고적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심판의 성격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심판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례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보통 선거 때 되면은 정부 여당이 경제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그 밖에 다른 어젠다의 핵심적인 가치를 잘 하고 있냐 못하냐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수가 괴멸된 상태에서 보수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홍준표 대표는 6+알파라는 거를 또 자기의 심판의 기준을 제시를 해버렸어요. 예, 6이라고 하는 건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예. 광역단체장이 6석이라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양쪽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화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능은 이제 심판인데 중요한 거는 걱정스러운 거는 지방선거가 지금 사라졌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남북 정상회담 성과는 굉장히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40일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지만은
일반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광역의원, 기초의원에서 후보를 모르고 찍는다는 거는 참 정치만이 아니라 선거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 이제는 사실 4년 전에 사전선거 처음 도입돼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사전선거하러 요 SBS 앞에 동사무소 갔다가 당황했어요. 네. 광역단체장 후보 말고 나머지 전혀 모르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은 사실 제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장에 들어갔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예.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는 국회대로 가고 여야가 선거에 나름대로 공약과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지금 빨리 이탈된 지방선거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전혀 이번 선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로 4년 전 지방선거 예. 말씀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이제 사는 동네가 이제 성남시인데 예. 뭐 성남시장 정도는 알았는데 저희 동네 시의원이 누구인지 전 지금도 관심이 솔직히 없어요. 그 동네 바로 앞에 간판이 걸려 있기도 한데도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뭐 중앙정치에 매몰됐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도입된 게 98년도였어요. 95년도였죠, 정확하게. 95년부터 오늘 이번이 7회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데 처음에 이제 91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고 해서 일정 부분 중앙정치의 상당 부분 지방선거의 이슈가 따라가는 건 우리가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건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선거도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향후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야말로 이제 전망적 투표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선거라는 게 아무래도 대선이 보다도 전망적 투표고 지방선거나 총선이 좀 회고적 투표의 성격은 갖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지방선거 자체 성격의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워낙 최근에 어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어떤 거대한 매크로한 이슈 속에서 뭔가 국민의 민심과 좀 동떨어진 듯한 그런 행보들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슬로건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였는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적절한 선거 슬로건이었느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국면을 넘어가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해서 경제 쪽으로 자연스럽게 표시는 크게 안 내면서 어떤 슬로건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처음에 슬로건은 집토끼만 잡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는 보수 핵심 지지층만을 결집시켜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식으로 밖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표만 잡겠다. 그렇죠. 보수표만 잡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선거에서는 중간층, 중도층을 잡지 않고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나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건 중도층은 어느 쪽에서 움직이냐면 제일 먼저는 또 어느 후보가 개혁적이냐. 두 번째는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느냐. 세 번째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이 세 가지를 봐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뜬금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만 가지고 가서는 움직이질 않고요. 최근에 지방선거는 이게 큰 틀 속에서 보면 생활 정치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총선과 대통령 선거와 다른 점은 바로 지방 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고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은 생활 정치고 생활 정치의 민생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선거 이슈를 가지고 대표적인 게 2010년도 지방선거 천안함 폭침 때문에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여당이 완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야당이 들고 나왔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야당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민생 이슈를 다른 누구보다도 야당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결하고 투쟁하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공공행진을 하고 있고 정당 지지도도 워낙 지금 민주당이 높은 상태에서 대결로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과 매력적인 비전과 이슈를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참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빨리 경제 이슈로 전환시킨 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지난 정권 때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정권 때 지금의 집권 세력. 이 야당일 때 야당이 선거에 굉장히 패배를 많이 했어요. 다들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지금의 야당이 지금의 여당이에요.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선거에서 이기는 법을 잊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자꾸만 지나치게 투쟁 위주로 가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쟁점 축에 거의 몰두하지 못했어요. 지난
정권의 야당들이 말이죠. 그래서 전 선거에 상당히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야당들이 또 진보 진영이 분열한 면도 있고 예. 말이죠. 근데 지금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라는 건 안보 이슈에 지금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건 맞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는 이 말이 생략되는 거죠. 홍준표 대표의 평소 지론이와 좌파의 전북 뭐 좌파의 이런 나라를 게 믿겠습니다. 생략돼 있는 그거죠.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안보 이슈에 그 이슈를 가는 거라서 불리한 선거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출범인데 그 중에서 상당히 여러 지적 중에서 경제는 여러 다른 것 중에서 좀 뭔가 좀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지난 정권 때 그 진보 진영이 뭔가 사회 경제적인 쟁점 추기에 잘 열중하지 못했듯이 이번에도 경제적인 쟁점에 맞춰서 뭔가 선거구도를 짜나가야 돼요, 야당은. 근데 엉뚱하게 자꾸 안보 보수에 몰입되고 과거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그 냉전주의랄까 반공주의 이런 데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선거의 축을 경제적으로 가는 거는 저는 야당으로서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좋습니다. 야당, 자유한국당 뭐 슬로건까지 약간 비판적으로 두 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국회가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얘기한 국회 정상화의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거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조건을 좀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건 없이 수용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이렇게 조건을 많이 다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협상 태도 또 민주당에 대한 평가 김 교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특검을 받아들이긴 했는데요. 좀 미묘하지만 시기가 문제인 겁니다. 8일로 할 거냐, 24일로 할 거냐. 그런데 보통 처리 시점을, 특검법안 처리 시점을요. 근데 보통 처리가 되면은 20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했다면 28일서부터 특검이 활동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 전에 분명히 특검이 활동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은 굉장히 여당한테 불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시작한 거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24일 날 추경이랑 같이 하자고 하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특검을 하자는 거랑 이게 지금 똑같은 지방선거 다음 날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여야가 충돌하는 핵심은 특검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24일에 그런 의도가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니까? 그 시기와 관련돼서 여당이 좀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고 저는 우원식 대표도 열심히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같은 파트너로 했다고 하면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도 저는 10일 퇴진하기 전에 이 문제가 오늘 밤이라도 저는 마무리돼서 국회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 대표들 특히 협상 대표들의 말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말이죠. 그리고 기자들에게 별로 얘기 안 하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하는 게 지난 맞습니다. 10여 년의 취재 경험상 그거거든요. 오늘이 뭔가 오전에도 결렬이 됐는데 오후에는 뭔가 좀 타결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가 없어요. 지금 어제 만나서 이른바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왜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다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래도 일단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협상이 된다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일단 특검 수용의 의사를 밝힌 것이고 또 추경 예산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고 선특검 후 추경 예산 처리라고 했는데 일단 추경 예산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전 접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결렬됐지만 원래 이제 오늘 오후 2시까지가 협상 시한이라고 정세균 의장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뭐 꼭 오후 2시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오늘 밤이나 적어도 내일까지는 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4일 날 국회의원 지금 4명 지금 사직서 제출한 의원들 민주당 3명이잖아요. 민주당이 더 속되면 더 아쉬워요. 3명 자리 뺏기고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치러지면 그 전제는 14일 날 국회의원의 사직서가 처리하지 처리되지 않으면 3명 국회의원을 잊어버리는 경우이고 이쪽에 야당은 1명, 이철우 의원 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주 그런 정치공학적인 걸 따져봐도 여당이 더 빨리 또 수용하고 어떤 포용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이 1년을 보낸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어떤 협상이 하나의 수단,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는 그거는 좀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 거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도 협상에 실패하면 당장 내가 모범 보이는 차원에서 지난 2달 동안 일하지 않은 거 국회에 한 번도 못 열었으니까 제가 세비를 안 받겠습니다. 저부터.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이게 세비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국회의원들 문호동 무임금 뭐 예전에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이 청원까지 올라온다. 국회의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다 말겠지 하는 건지 이번에 좀 다르다고 생각할지. 이번에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회법을 바꿔서 자신이 뭐 반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세비를 받지 못하게끔 국회법을 바꿔야 된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4월 한 달을 완전히 노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비를 한 1인당 2천만 원에 가까운 세비를 받는다는 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이런 거를 보통 쓸 때 임의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세비를 깎아내는 것을 저는 국회법에 꼭 다음 후반기 국회에서는 꼭 처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앞장서서 제가 좀 그 국회법 개정을 할 때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관철이 안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국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인들이 제발 국민에게 좀 줄을 섰으면 좋겠어요. 왜 이상한 계파에 줄 서고 정당에 줄 서고 그러지 말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줄을 서라. 그래서 빨리 정상화시켜서 문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솔솔수범해서 보여주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국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 자성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좀 내고 싶습니다. 사실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전국을 돌파해 나가고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현재 그 선택지가 사실 국회 일정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이래야 그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급한 편은 여건인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다는 건 충분히 인식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 일정을 전면 스톱시키고 이렇게 볼모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제는 정말 보기 싫어하는 구태가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 나누고 있는 건데요. 장애투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에 특히 야당이 유난히 장애투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투쟁은 지금 말씀처럼 야당의 수단이기도 해요. 바람직하지는 않죠. 특히 이제 장애투쟁을 하더라도 국회 원내 일정과 같이 가면서 장애투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국회 스톱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국회 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만약에 오늘까지 특검을 받지 않으면 여당이 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 무슨 자격으로 국회 종료를 선언합니까, 야당이? 저는 그래서 그런 말도 대단히 교만한 말이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장외투쟁 그리고 국회 의사 일정을 볼모로 해서 뭔가 자꾸 이 정치적인 어떤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 하는 것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아주 잘못된 정치 행태다. 그야말로 정치적 퇴행이고 민주주의의 지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회법 개정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통 의원들 속마음이 되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네. 지도부가 이거 뭐 국회 뭐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 네. 내가 갈 수는 없고, 그러면은 아까 국회법 개정 얘기하셨는데 어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상은 뭐 지도부가 알아서 해야겠죠. 네. 그 협상과는 상관없이 하다못해 법안 심사, 사실 법안 심사라고 하는 게 보면 어떨 때 보면 하루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냥 올스톱 시켜놨다가 9,000개가 지금 밀려 있어요. 지금 9,000개가. 그러니까 네. 법안 심사는 1년 내내 꾸준히 하는 쪽으로, 그리고 국회법으로 좀 강제하는 뭐 그런 정도의 개선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은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낸 거가 뭐냐, 상시 국회 운영 체제인데요. 다시 얘기해서 상임위가 상시적으로 움직이고 미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 법안과 분리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합의의 덫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합의를 안 하면, 합의를 하라고 만든 이 법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스톱되는 이러한 잘못된 합의의 덫에서 벗어나서 캘린더식으로요, 자동으로 모든 회의가 운영될 수 있게끔 빨리 바꾸는 이러한 국회법이 우선적으로 저는 개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오늘 오후에도 협상을 계속 할 테니까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끝나기 전에라도 결과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두 분께 이제 짧게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좀 A+ 주고 싶습니다. 쉽게 100점 만점에 97점 정도 주고 97점. 예, 우리 김 교수님은 저는 한 80점 정도 주고 80점. 싶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네. 자, 97점하고 80점 차이가 큰데 잘한 점, 못한 점 짧게 한 10초씩. 잘한 점, 예. 적폐청산 잘 해왔고요. 예. 그리고 소통, 공감의 리더십 보여줬고 국민을 안으려 하는 그런 태도,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잘못한 점은 어쨌든 국회 협치가 좀 부족했다.
어쨌든 이러한 적폐청산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떤 이런 빈부격차 완화 이런 것들은 국회의 제도화 통해서 가능한데 어쨌든 70% 80%가 가는 정권 치고는 너무 국회 협치 인색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과 협치만 잘했으면은 나머지 3점 더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김 교수님 80점 주셨는데 잘한 점, 못한 점. 잘한 점은 따뜻함이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너무 폐쇄적 리더십을 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공개적이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높은 예.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진정성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가장 제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건 두 아쉽게 가지입니다. 생각하는 하나는 점? 예. 지금 이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지를 않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무리 담론이 좋고 아무리 가치가 좋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빨리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약속을 했거든요. 통합의 대통령, 탕평의 대통령, 인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을 해서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과제로 안고 초심으로 돌아가는데 신년 대통령 취임사를 스스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말씀을 청와대 민주당에서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떠오르는 말은 바로 이거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제 취임 1년 맞았는데 앞으로 4년 뒤 퇴임할 그때가 되면 과연 국민들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늘 이 생각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